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연준은 FOMC를 통해 기준금리 범위를 연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4월부턴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춘다고 발표했는데요. 연준은 현재 매달 최대 250억 달러의 국채를 만기 도래 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적 긴축, 이른바 QT를 진행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국채 매입 축소 한도를 매달 50달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투자 규모는 월간 200억 달러, 연간으론 2,400억 달러가 되며 이는 미국 국채 매수 자금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지급 준비금 규모가 여전히 풍부하지만 단기 금융시장에서 타이트함이 증가하는 징후를 목격했고 TGA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QT 속도 조절에 좋은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3월 경제 전망 자료, 이른바 셉을 통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반면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7%로 낮추고 2026년, 2027년 전망치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낮춰 1.8%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올해 근원 PC 물가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8%로 높였고 PC 물가 전망치도 2.5%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의 경우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지난 12월 공개된 점도표 중간값과 마찬가지로 2025년 예상 금리 인하폭은 2회로 반영됐습니다. 물가 전망을 소폭 높인 반면 기준금리 전망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실질 단위 기준 금리 전망치는 더 하향 조정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끼치는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물가가 현재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반응이라면서도 복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침체 확률을 다소 올렸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준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그런 인플레이션을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며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이 단기로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경제 불안감과 실제 경제 둔화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소비자와 기업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인 소프트 데이터의 경우 불안감이 나타나지만 측정 기관이 직접 측정한 경제 지표인 하드 데이터에서 드러나는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셉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GDP를 하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매파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일단 오늘의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도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목요일 뵙는 해왕입니다. 네, 때마침 FOMC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반등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향후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좀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페드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있었던 BOJ 통화정책 회의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의도가 무엇인지 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 오늘 1시간인데요. 항상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잘 짚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오늘 잘 짚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왕 마스터님의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너튜브로 지금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또 혜영 마스터님께서 답변도 해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 선물부터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6시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7시 21분경에는 19,53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10시 30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또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 발표 이후에 조금 우상향하면서 회복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11시 4분경에는 2만 포인트를 다시 또 상승한 2만 2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인 0.1% 정도 상승한 19,9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따져보면 매파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었으나 일단 주요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새벽에 발표된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고 이 상승의 원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시장이 어쨌든 페드 회의 이후에 조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저 내용 한번 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외신 보시면은 세 가지 요점은 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세 가지죠. 네, 기준금리 동결, 연 2회 금리 인하 계획 제시, 그리고 3번이 양적 긴축 감속. 네, 이제 QT 감속이죠. QT 감속. 네, 여기서 이제 사실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어제 좀 얘기가 달라졌던 게 이제 긴축 감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통화 정책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시장에 강한 추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양적 긴축에 대한 QT 감속은 시장을 다시 상방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힘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일단 내용 한번 더 디테일하게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페드 성명서에서는 회의에서 조금 변형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뭐 금리 동결이라든가 이제 점도표 발표로 인한 연 2회 금리 인하 계획은 크게 수정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을 미치는 리스크들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항목이 삭제가 됐어요. 이 항목이. 원래 이전까지 계속 포함된 문구였는데 삭제가 됐다는 거는 지금 고용과 물가 안정 중 어느 것에 더 집중하는지 현 시점 판단이 어렵다. 연준이 내린 거예요. 결론치는. 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FOMC 이야기예요. 지금 앞으로 제가 이 이후에는 미국 정부 얘기를 할 거예요. 페드의 입장과 미국 정부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이. 혼란을 겪으시면 안 돼요. 같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 점도표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거죠. FOMC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위원들이. 그리고 나는 향후 목표를 이렇게 생각해. 금리를 이렇게 생각해 하고서 한 명씩 투표가 들어가는 건데 분기별로 발표하기 때문에 향후 목표, 이제 중립금리에 대한 목표값을 좀 볼 수가 있는 하나의 근거예요. 근데 큰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 연내 2회 뭐 이 정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하이라이트였죠. 글이 좀 길지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이제 QT 속도 조절인데 결국 QT라는 거는 긴축이에요. 돈을 줄인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 근데 이거를 감소시킨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유동성이다. 네, 유동성에 대한 강화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뭐 글이 많긴 하지만은 내용은 간단히 이해를 해야 돼요. QT 속도가 50억 달러로 월 낮아졌다. 예, 이것만 생각하시래요. 돈을 이렇게 막 쪼였는데 근데 돈을 쪼이는 걸 좀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사양적 완화에 대한 속도입니다. 유사양적 완화. 예, 양적 완화는 뭐예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유사양적 완화는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는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용은 이게 제일 크게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속도 자체가 뭐 이렇게 좀 급변했다. 이 정도 그래프 위치값만 판단하시고 그럼 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을 연준이 어제 연출을 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그러면은 유사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 있는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증가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전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과연 이전에 페드 회의 이전에 있었던 지지값이 다시 저점이 되고 시장은 새로운 반등값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생기겠죠. 그죠? 이게 제일 궁극적인 퀘스천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일단 화면 좀 내리도록 할게요. 최근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차트가 몇 개가 있었죠. 1번 영래포 잔액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TGA 잔고였죠. TGA 잔고랑 어떻게 보면 영래포 잔액이 이제 하향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더 힘을 불어넣을 만한 어떤 퀘스천이 없었어요. 저는 이걸 연준이 풀어줬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향후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냐? 연준 입장에서 이걸 바라봤을 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아마 이제 QT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나서 의문점이 굉장히 강한 시기라고 보고 있을 거예요. 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겉테두리는 물가와 고용에 대한 어떤 안정, 뭐 GDP에 대한 안정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불안성을 좀 더 딜레이 시키는 이 효과만 단기적으로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좀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맥락이 다 떨어지네요.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관세를 유예했죠. 관세 유예해서 좀 위험 회피성이 강한데 페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행동은 QT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유동성을 불어넣는다. 마치 어떻게 보면 연준과 트럼프가 이렇게 좀 힘을 합친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현실적으로. 증시에 대한 어떤 무너지는 구조를 지금 현재 막겠다. 이 취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은 우리는 정리만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의 악재는 뭐예요? 향후 악재는 뭘까요?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향후 이제 계속 놓일 과제는 뭐가 있겠어요? 관세겠죠. 당연 관세겠죠. 근데 관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여러분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쵸. 우수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달러의 패권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은 너무 견고하고 좋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달러에 대한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다른 나라가 망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근본이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라를 평가를 할 때는 과거 역사를 좀 평가를 하는 편이에요. 네. 미국은 항상 뺏어오는 입장이었어요. 항상 쟁탈하고 그게 역사에 있어요. 저는 이게 또 유지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 어떤 패권이라는 강대국을 이용해서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하락을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네 세금 피하려면 우리나라로 법인 이전에 왜 그럴까요? 이건 제조에 대한 중국 견제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은 관세라는 정책은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시장의 악조건이겠죠. 그럼 시장이 악화되는 걸 막으려면은 어떤 연준과 이런 부분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번 통화 정책에서 한 가지 어떤 해결점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위아래로 굉장히 흔드는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될 거예요. 단발성으로. 근데 과연 우리는 이거를 예측이 가능한가? 라고 한번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야, 이번 주, 다음 주에, 과연 다음 주에 이런 일이 터질 거야. 이런 일이 터질 거야. 라는 어떤 예상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얘기할게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레퍼런스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어떤 연준한테 들리는 힌트라든가 트럼프한테서 나오는 어떤 향후 정책에 대한 이 레퍼런스가 예상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세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라고 가능성은 보여지지만 이게 언제야? 라는 답변은 내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현재 상황은. 이해하시겠죠, 시청자분들. 저는 그러면은 그때 얘기했다시피 미국 증시에 대한 고점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실적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테크 위주에 대한 어떤 사업은. 뭐 엔비디아도 그러고 뭐도 그러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어떤 그 섹터나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 아닌 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과 위기감으로 변동성을 일으키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연준은 어쨌든 간에 시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결과는 이래요. 하지만 트럼프 정책은 앞으로 뭐가 터질지 몰라요. 악조건만 터질 거예요. 악조건만. 예, 이게 아마 6월까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6월까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내는 시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욕심부리면 안 돼요. 미국 주식으로 난 여태까지 수익을 좀 많이 벌어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벗어날 땐 벗어나줘야 돼요. 미리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지만 지금 나는 아직 수익을 못 냈는데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또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그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 많아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 UPST 라든가 MSTR 이 정도로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테크 관련해 갖고는 시장 거품에 대한 위기가 굉장히 지금 고조돼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거는. 그래서 제가 좀 좋게 평가를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지지가 꺾였다는 건 앞으로 상단에서 박스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뭐 지난 2, 3년과 같이 템버거식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는 저는 거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값을 굉장히 접어놓고 가야 돼요. 그럼 지금 시장은 뭐 단기 위주다. 미장마저도. 국내장은 원래 단기 위주였지만
미장마저도 단기 위주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돼 있는 만큼 오히려 다른 투자안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BOJ 일본 중앙은행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QT 축소, 그러니까 유사 양적 완화를 발표한 연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해서 강행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천명한 상태에서 연준의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힘을 합쳐서 현재 미국 증시를 지지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겠고 매매를 굳이 하고 싶다면 단타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마선님,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측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2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금리 인하 예측은 쉬워요. 가능할까요, 2회? 네, 금리 인하 예측은 쉬운데 네. 관세 관련 예측이 좀 어려운 거지. 아, 근데 왜냐면은 중앙은행은 혼란을 줘서는 안 돼요. 시장 참여자들에게서. 그거는 중앙은행에 대한 고유에 대한 역할이에요. 예, 특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좀 급발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이거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금리 부분은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좀 신경 쓰는 거는 국채예요. 채권 금리. 왜냐면은 그 이자에 대한 부담금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에 대한 어떤 이제 하방을 계속 시도하는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는 이외에는 사실 저는 이거는 거의 보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이거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페드 같은 상황이 이게 뉴스가 딱 나오면은 이제 헤드만 보잖아요. 헤드만. 금리 동결했네. 뭐 2회 시사했네. 근데 그거는 이미 다 반영돼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QT에서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뭘 했는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좀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네. 근데 왜라는 질문을 꺼내야 돼 여기서. 근데 얘네 왜 하지 이거? 왜 갑자기 이거 QT 속도를 조절하지? 지금 상황에서 이 질문을 꺼내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장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QT가 좀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금리 인하 이외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6월 지금 네. 6월이죠. 예. 6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금리 모니터링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25년도 5월 8일에 페드웨이가 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접었죠. 그럼 이 상대로 거의 굳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5월에 좀 초에 진입하면은 5월 회의든 어떻게 보면 4월에 진행하는 내용, 연준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6월에 대한 부분이 진행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봐야 되니까 그냥 6월에 내린다 이렇게 참고하고 있으면 딱 돼요. 예. 뭐 1회를 내리든 2회를 내리든 그거는 사실 시장에 대한 엄청 큰 변동성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막 이제 제로 금리 때부터 이제 5%까지 금리 올릴 때 스트레이트로 빅스텝, 자이언트 이때 할 때가 센세이션했지. 제로 금리를 한 번에 내린다든가 그때만 이제 연준 통화만 좀 진축하면 되고 25베이시스 포인트, 50베이시스 포인트 이거 내리는 거 갖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은행도 신경 안 써요 요새는. 왜냐면은 저는 이해를 했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 미국 페드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좀 이제 맞춰서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는 자꾸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자꾸 고금리를 유지하려는 이유 자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할 거야? 우리 죽겠는데. 이거죠. 네. 그러면은 한국은행 결단을 내린 게 그래 의미 없어.
그냥 내수라도 살리자. 이 입장이거든요. 어차피 외국인들 다 빠져나갔어 증시에. 그 상관없으니까 어떤 금융에 대한 자본력보다는 내수를 먼저 견고하게 만들자라는 한국은행 입장 자체가 저는 보였어요. 그게 취지가 맞는 거죠. 다른 나라는 자꾸 미국 안 내리는데 시도하려고 해요. 뭐 이제 유럽도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자꾸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근데 미국은 안 해. 자꾸 딜레이 시켜요. 참 여기서 의문점이 굉장히 강해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달러 패권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다른 애들 다 힘들어야 되거든. 우리만 살아남아야 되거든. 저는 이게 보여요. 사실.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미 국채 금리는 내려갈 것인가 향후 1년 안에 라는 질문에는 예스예요. 이 부분은 예스라 이거예요. 시장에 대한 상단에서 막 위아래 흔드는 거 관련해 갖고는 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 내가 모르는 건 시선을 떼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내려갑니다. 이거는 안 하면 미국 큰일 나거든. 그러면은 지금 미 국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어떤 가격대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걸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종목 관련해서만 막 눈독 들이고 이것보다 이거는 잘 살리면 어떻게 보면 50% 이상대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굉장히 메리츠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누구도 안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종특 뭐예요? 수익 나면 그때 봐. 이거 뭐야? 그리고 뉴스 떠요. 여기로 자금 몰렸다더라. 그러면 더 껴요. 그때부터. 이게 종특이에요.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선점을 해놔야지 그때부터 유리한 판으로 가요. 수익도 더 월등히 나고. 그럼 마스터님은 지금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채권 쪽을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채권에 대한 어떤 ETF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단순히 이자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국채 가지고 이자 받아봤자 얼마 받겠어요. 10년에 뭐 4% 받는데 그럼 1년에 0.4% 받으면 그거 뭐하러 해요? 가격에 대한 이득이죠. 네, 가격에 대한. 채권도 어떻게 보면 그래프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연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트북 하나 이런 거 30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 켜놓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안정성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정성 높아요. 주식으로 현금화해서 채권에 한번 투자해 보자라는 의견. 그럼요. 네,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투자가 너무 이제 우리가 주식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환율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면은 환차익을 벌어서 ETF 투자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BOJ 보면서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채권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 또 나사 선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한번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6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6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와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가 더 유리하다고 보신 건가요? 네. 뭐 시황적이든 매크로 환경이든 사실 이제 어제 나온 거기 오늘 새벽이죠. 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매크로 환경이든 이제 기술적 분석이든 나쁘지가 않아요. 상황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에 대한 굉장히 단순화 개념은 채널 구조거든요. 네. 지지받았다. 제가 원래 사실 21,000 막 이 포인트에서 19,500까지는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일단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나서 어떤 지지에 대한 여부만 좀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또 연준이 도와주네요.
그러면 시장 상승이 어디까지는 가볍게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설명에 이제 2700포인트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좀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형국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박스 랠리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일목도 한번 이탈해주고 또 이제 관세 관련해서 툭 튀어나와서 또 한번 하락 들어가고 예, 또 어떤 조치를 또 통해서 또 진행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연출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오늘 같은 타임이라든가 이제 오늘 목, 금 예, 이렇게 다음 주 뭐 이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ING형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좀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차트만 보면은 모든 지표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흔드는 구간이 아니라 MACD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보더라도 이제 양전이 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2주간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거예요. 내일 코스피도 더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국내 시장도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방송 전에 이거를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저점이. 근데 금세 이제 방송 시작하고서 올라간 상황이네요.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60분 봉상에서는 아직 추세가 정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더 추가적으로 올라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 지금 구조는 저는 일단은 포지션은 아직 구축 단계는 아니에요. 지금 좀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단타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자리값이 한번 나온다면 2만 포인트 그리고 19,950포인트 이런 데서 지지 여부 보고 매수를 봐야 돼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2700포인트까지 나사선물 랠리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사인 주셨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타점은 2만 포인트나 19,950포인트에서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 매수로 접근해서 수익 내 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을 잘 분석해 주시고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통해서 구체적인 타점을 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해왕 마스터님께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앞서서 미국 시장 이제는 단타로만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또 우리가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스터님, 저는 들으면서 왠지 엔화에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번에 BOJ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엔화 쪽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남들이 다 안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지금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얼마나 가져가냐에 따라 사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랑 좀 가치관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투자에 대한 성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떤 중장기 모멘텀을 좀 저는 보고서 언급 드린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번 주에 BOJ 회의가 열렸는데 아직까지 그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제 올해 7월 12월 금리 인상을 조금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사실 엔화를 보라는 거는 BOJ 통화 정책이 전 세계 통화와는 다르게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이라는 건 뭐예요? 다 금리 인하하려는데 얘는 금리 인상을 해. 오히려 이제 물가 상승이 굉장히 고조되니까 디플레이션 국가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시도해야지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그죠? 이 부분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미 국채 금리가 굉장히 고조이고 높고
그리고 미 국채의 가격이 낮은 수준이니 일본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 ETF를 사라라고 단편적으로 언급을 드린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1년 뒤 2026년 3월 제가 해선시대에서 그 수익을 갖고 또 평가를 하겠죠. 예. 그러면 남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오히려 낮은 레버리지 연출로 높은 수익성을 안정성 있게 평가를 했구나라고서 그 위치값이 매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신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어떤 역할론 자체는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 일본 BOJ도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잡고 대응하기 때문에 큰 변화에 대한 틀은 안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적금식으로 사두세요. 적금식으로 여러분들 적금식으로 계속 사도 나쁘지 않아요. 시간 날 때마다 돈이 여유가 좀 생길 때마다 적금 형태로 좀 들어가도 저는 굉장히 괜찮을 거다. 제가 사실 이제 어떤 보면은 지금 각 어떤 금융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펀드 상품들을 다 이제 하나씩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근데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모든 구조가. 그리 안 예쁘다고 해야 되죠. 예.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만한 그 여건 자체가 굉장히 마련되어 있지 않구나. 지금은 오히려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전환을 굉장히 전환점이 좀 들어가야 되는 시국이구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엔화에 그 투자하는 방법은 앞서서 채권은 ETF 얘기하셨는데 엔화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 국내 증권사에 문의하셔도 쉽게 알려줍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엔화 전용으로 이제 미국채를 살 수 있는 그 상품 자체가 있어요. 엔화 전용으로 미국채를 사는 거군요. 네. 그거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제 일본 증권사를 이용한다 이 개념하고 아니면은 그 상품성을 이용한다 이 두 가지 노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증권사를 좀 활용하는 게 굉장히 높다.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환율 방어도 좀 어느 정도. 왜냐면 우리나라 원화 갖고 있어봤자 환율 방어가 좀 힘들어져요. 나중에. 근데 뭐 우리나라에 계속 산다면 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제가 비번을 못 풀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이해하시고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있긴 한데 못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 주에 들어오세요. 그냥. 네. 그리고 제가 좀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국내 시장하고 이제 트럼프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꺼내고 싶은 게 네. 앞으로 이제 과제가 이걸 거예요. 지금 제일 어떤 궁극적인 퀘스천은 트럼프는 과연 경기 침체를 원하는가예요. 유도하는가.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유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가불론박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문위원들도 답변을 못 내놓더라고요. 전 내놔야죠. 항상.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원합니다. 경기 침체를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경기 침체를 해야지. 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채가 5경이 넘었어요. 5경이. 5경이 넘었는데 그럼 과연 비트코인으로 활용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거짓말쟁입니다.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미국에 대한 보호주의를 과연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값만 보면 돼요. 결국 미국이 살아남으면 트럼프는 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데 트럼프가 만약 비트코인을 안 건드렸다면 저는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겠지만 건드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유도 전략을 추후에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지 부채를 녹이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5경 단위에 대한. 왜냐? 앞으로 미국은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건 모든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근데 지금 이자가 많기 때문에 금융 침체를 통해서 국채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작업을 해버릴 거예요. 기준금리는 뭐 당연 하락하겠죠. 그죠? 낮추는 작업을 해버린다고요. 그럼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채권 발행이 굉장히 용이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러한 유도 전략을 앞으로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코인은 대체 미국이 왜 하는 걸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중국은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국가예요. 예. 그리고 탈피 전략을 막으려고요. 다른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달러의 패권을 뺏어버린다. 이 전략을 미국 내에서 자체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달러를 대체할 만한 가상화폐다라는 전략에는 저는 굉장히 사실 주관이에요. 이거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겠지만 반대입니다. 예. 뭐 이론적인 근거는 제가 충분히 노란톡에서 꺼내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패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앞으로 연출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하는 건 다른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의 패권을 병영시키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코인은 앞으로 이거를 대체 수단으로 전 세계에 대한 여러분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안 그래요? 미국이 달러를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예요? 발행국인가요? 미국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방어하기 위한 수단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저는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좋게 평가를 못합니다. 예, 단순 어떤 시장에 대한 심리, 투자자에 대한 심리, 선동성으로 위험자산으로 그냥 간주할 뿐이지 어떠한 궁극적인 상품성으로는 아직까지도 오랜 기간이 됐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워렌 버핏하고 좀 동일한 생각을 진짜 많이 가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워렌 버핏 그렇게 존경하진 않아요. 제가 사실. 왜냐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현재 미국의 5경이 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질문이든 탁탁 답변을 잘 내주시는 우리의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들의 질문도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JJ님께서 미국에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돈이 움직인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 시장이 2,750 코스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코스피 2,750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추가적인 질문도 주셨네요. 일단은 최근 어떤 순환매에 대한 흐름이 미국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국내장에서 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일시적이란 표현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지속하진 못해요. 어쨌든 미장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는 상황이 코스피로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반등값에 대한 위치가 이제 드러나면은 제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2750에서 2800포인트까지는 박스피에 대한 반등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치기는 좀 좋은 구간이에요. 아직까지 나쁘진 않다 이 정도 평가를 드리고 사실 미장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랑 이제 코스피에 대한 구조는 완전 달라요. 지금 아직 이제 주어진 2020년도부터 여건부터 완전히 차트 흐름이 다르죠. 예,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미증시는 뭐 사실 역사상 최고점 인근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2만 포인트 내외에 있으니까. 근데 코스피는 어떻나요? 안 좋죠. 근데 오늘 환율도 또 다시 급등이 시작했어요. 환율. 뭐 환율 체크하신 분 있겠지만은 또 조만간 또 뉴스 터지겠네요. 예, 환율 관련해 갖고 최고점 또 찍었다. 그러면 뭐 왜 안 보이고 또 녹이면서 좀 방어를 하겠죠. 모든 국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자국 화폐에 대한 가치가 낮아야지 굉장히 유리하겠죠. 특히 우리나라도.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수출이 유리하니까. 그죠? 기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래야 수출이 유리하니까.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고조되는 상황은 미국만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어서입니다. 타 국가는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에 대한 어떤 위기론이 오게 된다면 달러는 다시 한 번 제대로 위로 튀고 그 다음에 안정세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국내 시장에 대한 흐름은 단순히 박스피 정도만 여기지 어떤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받고 앞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이 관점을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흐름 자체가 이제 펀더멘탈 회복에 대한 개념보다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지금 기업이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예,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전반적인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은 지금 선주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실적에 대한 평가가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미리 땡겨오는 거. 그럼 이게 마치 막 되게 잘 되고 있네? 막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추후에 있을 어떤 수입에 대한 물가가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니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자는 입장에서 선주문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이 악화에 대한 요인이에요. 이걸 지속적으로 끌어갈 수 있냐에 대한 개념에선 저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 그럼 결론은 뭐냐? 펀더멘탈 자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코스피 자체가.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서비스 관련 직종보다 지속적인 어떤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 만약 엔비디아만 갖고 논해보면은 엔비디아 계속 살 거예요? 당연히 사겠죠. 기술이 더 개발되고 더 그게 필요로 하니까. 그 니즈가 땡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과연 국내에 있는 어떤 수출품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있냐에 대한 부분으로는 그거는 저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돼도요? 정치적인 리스크는 원래 있지도 않았어요. 그건 이미 끝난 상태라. 사실 지금 그냥 대통령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보다는 왜냐면 오히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자체가 워낙 진짜 솔직하게 형편없기 때문에 기대값을 안 매겨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은 뭐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2,800에 대한 박스피? 이 정도만 좀 염두하는 거는 지속적인 상승 못한다라고 관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값은 뭐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2650선 있죠. 여기서 1차 청산은 그냥 하라고 했어요. 반청. 자, 그리고 이건 단타 아닙니다. 단타 개념 아니에요. 중장기로 내가 여태까지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1,000억 이상에 대한 어떤 근데 이런 2,800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져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선제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보유량 자체를 확 줄이세요. 아예 2,750에서 2,800 도달하게 된다면 보유량 확 줄이는 게 좋아요. 확 줄이는 게. 그리고 안정성 있는 상품 구조로 전환을 조금씩 시도하는 그거를 연출해야지 1년 뒤에 그나마 웃을 수가 있어요.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상황은. 아시겠죠? 예. 만약에 미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는 과연 경기 침체를 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 전 예스라고 했는데 미국이 시기에 대한 논의만 할 거예요. 그럼 시기가 만약에 실제로 터진다면은 국내 장은 당연히 유동성 마비가 그만큼 따라오겠죠.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면은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 1,500까지도 더 꺾여요. 밑으로. 그때 되면 만약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정리할 걸 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게 되겠죠. 그때 할 걸 네. 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할 걸. 자, 그리고 제 마무리로 재밌는 얘기 할게요. 옆에서 누가 나 이걸로 돈 벌었어 나오면은 그건 돈 안 됩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소주 먹으면 요새 팔란티아 얘기밖에 안 해요. 돈 안 돼요. 그때부터 끝물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